아이고, 음, 영상을 찍다가 전화가 와서 영상이 중단이 됐어요. 이 영상은 3-2 두 번째 가정폭력과 미투 운동과 아내 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영상입니다. 그 2018년도 미투 이어 말하기 현장에서 느꼈었던 저의 그 느낌은, 이 푸르른 광장의 이 추운 겨울에 이 공기를 절대 잊을 수 없다. 그 현장에 누구라도 그 시간을 함께 했다면 우리가 절대 이 사태에 침묵하고 있을 수만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이제 받았었고, 이 시간들이 더 많이, 더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되기를 정말 바랬는데, 그렇게 쉽게 가정폭력은 나로부터 밖으로, 사회로 그렇게 쉽게 말아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좀 계속된 말하기의 힘, 용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정폭력이 미투 운동의 거의 마지막 그 운동이라고, 어쩌면 우리 개인이 다 가정에서는 어떤 일정 부분의 폭력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폭력이 발화되는 것이 결국에는 진정한 미투 운동의 타임즈업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이 여기서부터, 나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 자신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당사자의 목소리가 필요해라는 제목으로 제가 글을 썼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가정 유지를 위해 참으라고 말하는 가부장제의 언어는 여성이 겪고 있는 폭력 사실을 이 사회에 흔적 없이 지운다. 가부장 세계의 폭력이 여성들의 언어로 비판되기 시작한 지 50년도 채 되지 않았다. 여성이라는 성역할에 충실해야만 이 사회의 성원으로 인정받는 가부장 세계의 질서가 우리를 옥죄어 왔다. 가정폭력으로부터 인식된 성불평등한 역사에 눈을 뜨고 보니 이제 더 이상 가정폭력은 협소한 가사 분쟁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방대한 아내 폭력의 저항 담론이 된다. 남편과 자식으로 환원되는 삶이 아니라 독립적 인간으로서 삶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뒤늦게 이혼 과정에서 헌법 36조를 알게 되었다. 결혼과 가정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처음 이 조항을 보며 놀랬었다. 법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현실은 전혀 딴 세상이구나. 2018년 남성들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45분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사회적 노동만큼이나 남성의 가사노동이 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직노동에 불과하다고 정희진 선생님은 누누이 강조해 오셨다. 지금도 거칠게 말하면 절반의 여성은 가정에서 무급으로 일하고 폭력에 시달린다. 또 다른 절반의 여성은 사회에서 일하지만 성희롱 성폭력에 시달린다.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50%를 선회하는 지금의 사회 구조에서 폭력에서 자유로운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 부모님의 노동력이 투여되면서 가까스로 가정의 평화가 지켜지고 있다면, 남편이 화가 나지 않을 만큼만 커리어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래서 직접적인 충돌을 막고 있어 안심한다면 그것은 폭력의 유예일 뿐 폭력은 여전히 씨를 뿌리고 있다. 가정이 깨지고 부셔져야만 폭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돌봄이 전가된 그곳에 폭력이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급의 가사노동이 존재하는 그 구조가 폭력이다. 이 중 3중의 노동 속의 가부장이 성과, 재산과 아들과 문화를 보존하는 그곳에 가부장제의 폭력이 있다. 우리는 언어를 찾아야 한다.
언어화되지 못한 고통은 이 사회에 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투쟁해야 한다. 투쟁하지 않으면 언어가 날렵해지지 않는다. 나는 이제 겨우 구석기 시대의 돌 하나를 손에 들었다. 이제 연말을 해서 조각을 새길 것이다. 남성의 언어와 역사는 일치하지만 여성의 언어와 역사는 이 사회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달 언어의 말을 떠올려 본다. 여전히 가정폭력을 대등한 부부간의 싸움이나 갈등으로 인식한다면 가정폭력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젠더 불평등, 폭력을 논할 수 없게 된다. 가정폭력을 가해자의 행위로만 접근하면 가정폭력, 아내폭력이 가진 성불평등한 권력관계의 사회적 담론은 축소되고 만다. 그 첫 번째, 가정폭력이 젠더 인식론의 기초 학습의 장을 제공한다라고 제가 설명하고, 두 번째, 그런 2018년도에 미투 운동의 무드, 그 광장의 무드와 그것이 아내폭력, 가정폭력에 관한 폭발력 있는 그 미투 운동의 연대로 이어지지 않았던 그런 아쉬움들, 그것이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전문 학자가 얘기하기를 그런 개인이 없을 거고, 그런 개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태가 그렇게 미투 운동과 같이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견했던, 그래서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당사자로서 그런 운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그 가정폭력의 발화를 더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가 당사자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꼭지를 쓰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썼네요. 가정폭력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가정유지를 위해 참으라고 말하는 가부장제 언어는 여성이 겪고는 폭력 사실을 이 사회에 흔적 없이 지운다. 가부장세계의 폭력이 여성들의 언어로 비판되기 시작한 지 50년도 채 되지 않았다. 정희진 선생님의 책을 참 여러 번 읽었고 지금도 틈틈이 읽고 있는데요. 가정폭력의 역사라는 것이 그 68 미투 운동, 68 혁명 이후에 제2페미니즘의 그 운동에서 폭발력을 가졌던 것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운동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80년도에 시작이 되었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역사가 가정폭력을 말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았고, 어쩌면 그 역사가 법제화나 이런 과정들은 훨씬 더 선도적이고 좋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남편들이 아내라는 성역할을 기대하면서 아내를 훈련하고 아내를 채찍질하는 그런 폭력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 그 아내라는 성역할에 충실해야만 이 가부장 세계의 성원으로 인정받는다라는 이 가부장 세계의 이 질서 밖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한 많은 여성과 아내들이 이 사태를 말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 주저하고 있는데, 아니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아니면 말하지만 그것을 그냥 개인의 한때의 불행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거를 구조적인 문제로 말하지 않고 개인이 한때 개인에게 닥쳐온 하나의 불행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 전체적인 그 가부장 세계의 폭력과 자본주의 사회의 폭력적 구조에서 여성이 어떻게 아내로서 길들여지고 그 폭력을 당하는지를 설명해내지 못하는 그런 말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주제에서부터 여성이 도대체 무엇이고 아내라는 성역할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무급으로 헌신되고 있는지,
분명히 그러한 지점들을 우리 모두가 다 짚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문제 해결의 주제와 담론과 이러한 성평등한 해결 정책들이 성평등한 노동과 돌봄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말하기는 그래서 남편에게 무슨 복수를 하거나 개인적인 비난과 화살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드러내면서 또 개인적인 피해를 더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가정폭력에 대한 그 이해와 문제 해결이 곧 우리가 맞아들이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청년들의 삶, 또 성평등 정책과 아주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제 가정폭력으로부터 인식된 성불평등한 역사에 눈을 뜨고 보니 이제 더 이상 가정폭력은 협소한 가사 분쟁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방대한 아내폭력의 저항 담론이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제가 쓴 것입니다. 그냥 가정폭력을 부부 싸움이라고 하는 가사 분쟁의 다툼으로만 자꾸 보고 있어서 지금도 이 가정폭력에 관한 그 소송과 그 해결 과정들이 가정보호 사건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 폭력의 실체를 전혀 증명할 수 없고 가정은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남성 중심의 제도들이 관행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여성의 제 아무리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그 안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또 그러한 폭력의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가해자 남편의 수는 지금 통계상으로는 우리가 신고하는 여성도 1%지만 그 1%의 신고 안에서 구속되거나 검거 기소되는 기소율도 10%가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제가 이제 책에도 남편과 자식으로 환원되는 삶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썼는데 그 여성의 지성과 여성의 자율성이 계속하여 가정과 결혼 제도 안에서 그 억압을 당하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 제대로 이제 그 가치가 이 사회에 환원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도 저는 큰 저해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뒤늦게 이혼 과정에서 그 헌법 36조를 처음에 알게 됐는데요. 뭐 여러모로 법의 조항들을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헌법 36조에는 결혼과 가족 생활이라는 것에 대한 평등을 규정하고 있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법 조항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누군가 결혼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현재 어떤 가사 분쟁에 관한 그런 부부간 대화가 있다라면 그러면 저는 헌법 36조를 함께 보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결혼과 가족 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라는 문구 자체는 지금 수정이 되어져야 할 그런 문구로 지금 요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양성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렇게 그 보수 기독교의 논리에 의해서 남성과 여성으로만 있다라고 하는 이 강고한 남녀 이분법이 오늘날의 이 불행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라는 그 문구 자체는 수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결혼과 가정생활의 평등을, 성평등을 규정한 이 법 조항을 저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현재의 아주 미비한 공보육의 실태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저는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육이 받침이 되지 않는 한 그 성평등 사회의 기초 인프라죠. 그 성평등 사회에는 절대 도래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공보육에 대한 강력한 국가의 재원이 마련되어져야 하고 또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많은 대기를 거쳐서 그것도 그 아이들이 놀고 학습하는 그 공간이 너무나 협소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의 처우 또한 너무 심각하죠. 대부분 돌봄 직종에 있는 분들이 여성인데, 또 가정에서는 아이를 또 돌봐야 되고, 또 직장 노동터에서도 교사 1인당 많게는 15명까지 아이들을 봐야 하는 정말로 심각한 노동이 혹사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돌봄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 돌봄 교사들의 처우 개선, 그 환경 개선을 위한 그 공보육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8년 남성들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45분으로 나타났다라고 제가 썼는데요. 정말 정인지 선생님의 말이 정말 통찰력이 있고 너무나 정확한 언어들이어서 제가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노동만큼 남성의 가사노동이 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중노동에 불과하다. 여성의 교육률이 남성을 앞지르고도, 그리고도 지금 우리가 이 문제의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여성의 사회노동이 결혼 이전에 잠깐 상승 곡선을 잃었다가 결혼과 동시에 다시 떨어지고, 또 초등학교 아이의 입학을 계기로 또 한번 노동터에 있던 여성들이 가정으로 회귀하는, 그래서 전형적으로 노동시장은 남성형 M자형 탈모를 그려왔거든요. 여성의 사회노동이 느는 것만큼 남성들의 가사노동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가 부부간 대화의 불씨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분쟁이 되는 것이고, 또 심한 경우에는 대화가 아니라 어떤 일방의 폭력으로, 그리고 그 폭력이 이제 시작은 언어폭력이죠. 언어폭력이고, 그 이후에는 물건을 던지는 것, 아내를 내쫓는 것, 아니면 심각한 정말 상해에 이르게 하는 폭력들이 동반되는 것이고, 또 뭐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문제들, 외출을 못하게 한다는 것, 친구나 가족이나 타인을 못 만나게 외출을 규제하는 것, 가정폭력의 유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 여성의 삶 전체를 옥죄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폭력이 더 강도 높게 강화되거든요. 그럴 때 그 여성이 말하고 신고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지역사회에 정확하게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들의 경찰 수사나 그 지역사회 대응이라는 거는 그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의 말들을 받아줄 수 있는 곳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건강가정센터의 부부 상담이라는 것도 있고, 그 지역사회의 가정폭력 상담소라는 게 있고, 공식적으로는 우리 1366이라는 제도도 있지만, 사실 112가 제대로 하지 않는데 1366이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죠. 저도 1366에 신고를 해봤지만 오히려 그 1366에서 112 경찰보다도 더 비전문적인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났고, 공감을 기대했지만 공감은커녕 그 사건 접수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것들을 저는 그런 피해를 입었었기 때문에,
그 지역 사회에서 가정폭력의 피해를 말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계속해서 이 책에서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50%를 선회하는 지금의 사회 구조에서 폭력에서 자유로운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 지금 아까도 이 책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실은 절반의 여성들은 가정에서 일하고 있고 또 절반의 여성은 사회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 여성들 70%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뭐 가정이든 사회든 학교든 어디서든 지금 도처에서 우리가 성폭력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 저는 그런 말들 계속해서 강조해 왔는데 이 세 번째 장에서는 가정폭력을 대등한 부부간의 싸움으로 인식한다거나 그런다라면 가정폭력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젠더 불평등의 그 폭력에 대해서 논할 수 없게 된다. 가정폭력을 가해자의 행위로만 접근하면 가정폭력이 가진 성불평등한 권력관계의 사회적 담론은 축소되고 만다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에서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헌법 36조 결혼과 가족 생활에 관한 그 평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36조의 조항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50%밖에 되지 않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과 사회 모두 여성에 처해 있는 것은 폭력 상황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가정폭력을 부부싸움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이 가정폭력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젠더 불평등이라는 권력관계의 담론을 형성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가정폭력은 결코 개인이 겪는 한때의 불행이 아니다. 그렇게 여성 스스로가 말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건 분명하게 성불평등한 권력사회의 그 폭력입니다. 여성은 지금 그러한 그 폭력에 맞서서 아름다운 권리투쟁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제가 이제 4번째 챕터에서 썼습니다. 영상을 4번째 클립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